저희 계획한 시간보다 또 마치는 시간을 또 빨리 맞춰야 돼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는 앉아주시고요. 그럼 제7강을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 도시 브랜드 가치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시기도 하시고요. 브랜드 컨설턴트이시기도 하시고 나전칠기 박물관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님이시기도 하시고 현재 20대 국회의원이십니다. 손혜원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못 오겠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4번 왔었어요. 2박 3일씩, 주말마다. 한국 시작하기 전부터 해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왔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어디 갈까 하다가, 안동을 갈까? 서울 근처를 갈까 하다가 대구로 왔습니다. 마지막 전날 밤에까지 마지막 선거 유세하시는데 함께 있었는데 밤새 이 선거 결과를 보다가 이게 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 우리가 이제 패배를 맛봤지만 우리가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계속 대구는 깨진 항아리였는데 부어도 차지 않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사이인가 그 깨진 항아리가 때워져 있었고 그리고 밑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넘치기 직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위에 조금만 더 부으면 우리가 물을 넘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저랑 마찬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패배의 맛을, 쓴맛을 보신 분들은 이제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프셨겠지만 이것이 이 진 게 아니라 이제 이기는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외부 강의 이제는 거의 안 합니다. 옛날에 제가 브랜드 쪽 일을 할 때 사실은 강의를 한번 가면 돈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하물며 한 1시간만 강의하는데 500만 원까지 들어갔어요. 보통은 한 150, 200만 원 평균적으로 받아. 근데 그 강의를 어느 날은 이제 강의를 갔는데 제주도에 1박 2일 강의를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강의였습니다. 갔는데 이제 제주도 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보통 때 강의 끝나고 바로 집을 가는데 하룻밤을 자고 저녁 때 이제 가서 하룻밤을 자고 같은 호텔에서 제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앞에 분 강의가 있길래 제가 들으러 들어갔어요. 좀처럼 없는 일이죠, 서울에서는. 근데 그쪽에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했던 강의는 제 얘기였거든요. 항상 제가 습득한 얘기였고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였고 거기서 나온 얘기로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의를 하곤 했었는데 앞에 분이 너무 멋지게 강의를 하시는데 다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책에 나오는 얘기들을 줄을 긋기를 해서 자기 것 같이 멋지게 만드는 그런 강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 꽝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강의를 해야 되나? 근데 실제로는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강사였어요. 그 다음에 강의를 다 끊어버리고 다시는 외부 강의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은 위상에서 강의를 다니지는 않겠다. 물론 이제 회사 일이 바빴기 때문에 나가서 강의를 할 시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교수로 제가 초빙이 돼서 이제 목욕 와서 교수를 했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하는데 자꾸 수업 양이 많아지는 거죠. 대학원 교수로 제가 갔는데 20명 대학원생들 중에서 19명이 저한테 논문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가 4명이 있는데 19명이 저한테 교수 논문 지도를 하면 제가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지도 교수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로까지 불러서 저녁마다 애들 불러서 논문 지도를 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부에서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이제 제 강의를 듣게 해야 되겠다 해서 4학년 강의를 또 맡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생각에 욕심이 좀 저도 났어요. 학생들한테 그래도 제가 뭔가 그 디자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디자인이 뭔지, 디자인의 비즈니스는 도대체 그 안에 본질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강의를 했다가 한 2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회사 일도 안 되고 4학년 학생은 미술대학에서는 졸업작품전이 있습니다. 그걸 1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학기, 2학기를 전부 졸전 준비를 하는데 맨투맨으로 애들을 지도하면서 하면서 대학원을 하는데 3년 정도 하다가 정말 어렵게 이제 학교도 그만뒀죠. 이 긴 얘기는 이제 제가 강의를 잘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강의 잘 안 하는데요. 우리 보좌관이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40년 동안을 필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컨텐츠 다른 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했던 일만 갖고도 제가 뭐 며칠, 몇박 며칠을 할 수 있는 강의의 내용이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참이슬 같은 브랜드 제가 98년도에 만들었는데 출시한 지 1년 만에 1조 2천억 원을 팔았어요. 480원짜리 공장도 가격 480만 원짜리를. 그리고는 8년 뒤에 동종업계의 경쟁 브랜드 그린소주를 리뉴얼한 게 처음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매출의 반을 뺏어오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도 있는가 하면 사실 이렇게 제가 강의하면 잘난 척한다는 소리만 계속 듣게 돼 있는데 이거는 팩트인데 그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 아시잖아요. 그 브랜드 제가 99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 태평양이 이제 그 뭐 설화수나 이런 쪽은 잘 되고 있는데 슈퍼마켓에서 파는 화장품 브랜드가 또 그때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통을 달리하면 중저가를 팔 수 있는 브랜드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왜 그러냐면 95년도에 제가 만든 식물나라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P&G나 뭐 이런 제품들을 바로 그 매출을 이제 이기면서 히트를 하니까 태평양에서도 뭔가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고 약국에서도 팔 수 있고 외국 같으면 그런 대중적인 브랜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니스프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니스프리는 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할 때 이제 건강식품이라고 요즘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태평양에서 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에서. 그러니까 거기 제약 기사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건강식품, 우리가 보통 전문용어로 건식이라고 그래요. 건식 건강식품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매출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제 그 판매 사원들이나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장품 회사랑 건강식품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렐러번스라고 그러죠.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두 업종 간에. 그래서 저한테 브랜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70억짜리 제품을 지금 그것도 거의 8천억, 9천억이 넘어서 1조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태평양의 비비 프로그램이라는 제품입니다. 아세요? 여성분들은 많이 아시고. 그 비비는 뭐냐면 V하고 이코르 B예요. V 이코르 B. 마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V는 바이탈리티가 뷰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건강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품 회사하고 건강식품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브랜드로 연관성을 준 것이에요. 발라서만 예뻐지는 것보다는 먹으면서 건강까지, 바이탈리티까지 주면 더 그게 더 중요한, 소중한 미의 근거가 된다라는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브랜드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제가 브랜드가 뭐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자칫 실망하실 수 있어요. 브랜드는 저는 제가 브랜드 작업을 하고 회사를 할 때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까 브랜드가 뭐냐 했을 때 간적으로 너무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있더라고요. 브랜드는 프레임입니다. 정치권에서 하도 프레임 얘기를 하는데 그 프레임이 바로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두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 프레임이 바로 브랜드의 힘이거든요.
그 제가 브랜드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프레임을 지금 봐서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것을 알겠는데, 이 프레임을 만든다는 것이 제 기능 아닙니까? 사람들을 비비 프로그램 같이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을 치유를 하면서 브랜딩하면서 그 명물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의 건너오지 못하던 그 다리를, 개울물에 다리를 놔주는 것이 바로 브랜드고, 그것이 브랜드에서 실제로 본질 플러스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제가, 본질은 제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진로가 1924년에 만들어진 진로라는 브랜드를 제가 80년 뒤에 진로의 원뜻을 갖고 새로운 이름을 만든 게 참이슬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은 진로가 참이슬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 이름의 본질을 다시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처음처럼은 뭐죠? 그린 소주가 바뀐 거예요. 그거는 본질은 하나도 없고 그냥 프레임만 갖고 사람들을 최면을 걸고 있죠. 무슨 소주를 마시면서 처음처럼이라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데도 항상 그 소주를 대할 때마다 뭔가 자꾸 끌려 들어가는 거죠. 처음처럼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 프레임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그 용어 자체를,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 브랜딩은 프레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40년 동안을 한 분야에서 이 일을 하면서 제일 고민이 됐던 것이 뭐냐면, 저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브랜드로 또는 디자인으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제가 하찮은 물건에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현혹된다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을 잘해놓고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게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스킨트라는 그 소설가의 향수라는 그 약간 그 스릴러 같은 드라마 그 소설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지스킨트의 그 고민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향수는 사람들을 울고 웃고 사랑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향을 만들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홀연히 떠나죠. 자기가 사형당하게 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풀어주는 그런 향을 만들어서 던져서 사람들이 자기를 풀어주게 하고 혼자서 떠나가는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제가 존 머시 이야기라는 책, 저는 사실 베스트셀러를 잘 안 봤었는데 하도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돼 있었고, 그리고 제가 대구야, 그때도 대구였어요. 대구에 무슨 강의 때문에 왔다가, 아주 오래전이죠. 왔다가 비행기를 놓쳤어요. 겨울이었는데 공항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서점을 갔더니 책들이 있는데, 저는 원래 고전을 좋아하고 약간 심각한 소설들 뭐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베스트셀러는 안 봤는데, 정말 뭐 몇십 주 동안 그 베스트셀러 하는 존 머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보려고 이름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랬었는데 3시간을 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항에서. 그래서 그 책을 사서 공항의 한 구석으로 가서 해가 잘 드는 양지바른 곳에 가서 제가 그 존 머시 이야기를 보는데, 이 책이 아주 작은 책이고 많은 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이 몰아치면서 사람을 끌고 가더라고요. 그 책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작가가 누군데 이렇게 소설을 쓰나. 그래서 그 뒤로 그 사람이 모든 소설을 다 봤어요. 제가 몇 개 없어요. 한 4-5개 정도 됐는데 쭉 작은 거 두꺼운 거 뭐 이런 거 봤는데, 거기서 그 향수를 본 거예요. 향수를 보고 이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소설로 사람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는, 마치 종교 지도자 같은 그런 정말 타고난 선동성을 갖고 있는 거죠. 능력이. 근데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이 사람은 한 번도 평생에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요. 약간 자폐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면서 제가 늘 했던 고민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어떤 브랜드가 와서 제품이 시원치 않은데
저한테 브랜딩을 해달라 돈을 많이 주고 왔을 때 이것을 제가 돈을 많이 받고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거절을 하고, 그리고 또 입찰 같은 거 경쟁 안 하고 혼자서 정말 독불같이 살았습니다. 그 경쟁을 안 하고 디자이너로 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제가 경쟁을 안 했어요. 입찰 이런 의뢰가 오면은 제가 아니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통영시에서 한번 저한테 통영시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왔는데 하고 싶었어요, 그 일이. 근데 입찰을 해야 돼요.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입찰 안 하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2천에 드리겠습니다. 입찰 안 받고 안 하고 제가 수의계약으로 2천만 원에 했는데 그것도 부가세 포함이더라고요. 1,800 얼마를 받고 하면 지금 통영 마크예요. 이렇게 섬이 통영이라는 한글을 쓰고 있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람들하고 경쟁 안 하고 독불같이 일을 하면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을 그 정말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우면서 이제 그 디자인 업계에 뭔가 좀 제 나름대로 길을 만들어 놓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60이 넘어갔고 정치계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정치판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좀 난감했습니다. 이 안에 언어를 모르니까. 제가 정치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정말 1년 만에 또 2년 만에 지금 제가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 정치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정치는 잘 모르고 정무적인 감각은 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치적 감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정치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첫 번째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저는 타고나기를 남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좀 이타적이에요. 남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는 걸 좋아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하는 걸 좋아해요. 제 성격이. 친구나 물론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남을 움직이는 일은 정말 잘하거든요. 사람을 설득하거나 또는 대중을 움직인다든지 하는 것은 제 전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움직인다는 건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무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정치적 감각과 정무적 감각 두 개를 본다면 정무적 감각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정치적 감각은 해야 되는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정치권에서는 정무적 감각이 앞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죠. 잘. 특히 정당 간에서는 더군다나. 우리 당이 지금 120명이 넘어서 이제 130명 가까이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좀 어려운 사안이나 정치적인 무슨 문제들이 생겼을 때 왜 130명이 같은 의견을 가져야 되죠? 그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야당을 상대로 싸우니까. 할 수 있지만 표결을 할 때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그렇게 정당끼리 확실하게 힘을 가져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거의 의견을 잘 내지 않아요. 자기 의사표시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선배 국회의원들한테. 그랬더니 괜히 나서서 손해볼 짓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무적 감각입니다. 나서지 않는 것이고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튀지 않는 것이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뭐 일부러 나서서 제가 뭐 해당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살진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2년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지선에서 사실은 서울에 한 곳도 가지 않았어요. 우리 지역구 이외에는. 우리 지역구는 일찌감치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2006년 4월에 당선됐을 때 당선한 날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정청래 의원하고 제가 손을 들고 당선의 기쁨을 나누면서 거기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제가 그날 얘기한 게 있어요. 지방선거는 정청래 의원이 합니다. 모든 공천과 관련된 모든 것은 100% 다 정청래 의원한테 맡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그때 안 믿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약속을 2년 동안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의 지방선거는 100% 정청래 의원이 공천했고 저는 필요한 부분에만 들어가서 도왔어요. 그 공천이 어려운 순간에 제가 들어가서 도왔고요. 여러 단계에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약속할 때는 약속을 지키려고 약속을 한 것이었죠. 물론 그 공천이 모두가 다 100% 제 맘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대신 들어가서 당선이 된 사람이고 정청래 의원이 제 손을 잡고 당선을 시킨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정치가로서의 역량을 펼칠지는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그리고 제가 어찌 보면 더 잘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시장을 돌면서 저를 당선시켰거든요. 뭐 제표도 보수 쪽에서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정청래 의원이 제 손을 잡고 선거에서 같이 나서주지 않았다면 저는 안 됐거든요. 안 된 것뿐 아니라 나가지도 않았죠. 나간 것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지선 준비하는 동안에 한 번도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마포 의뢰 지역구에 놀러 한번 오시면 우리 마포 을 지역 사무실은 마포 망원역 바로 옆에 있는데요. 제 방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방이 하나가 꾸며져 있는데 거기는 손혜원 후원 회장 방이에요. 손혜원 후원 회장은 정청래예요. 그래서 그 방은 정청래 의원의 방이고 담배 피울 수 있게끔 방 안에다가 이만한 팬을 달아줬고요. 창문이 양쪽으로 열리게 해서 아무 데나 담배를 피워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지역 사무실은 지선하는 동안도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가끔씩은 들리는데 지선하는 동안은, 왜냐하면 태양이 두 개면 안 돼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이 후보자로 나오는 사람, 후보로 오려는 사람한테 다른 생각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의원님 그냥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는 이제 선거 때 주중에는 우리 지역구를 돌았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지방을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지도부를 따라서 다니지는 않았고요. 제가 따로 다녔어요. 제가 후원금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그 중에서는 썩 많진 않지만 저는 후원금을 그런 데다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직원들 다 같이 가고, 그리고 마지막 달 대구 유세 때는 우리 직원들이 8명이 다 왔습니다. 보좌관들 다 같이 와서 거기서 무슨 집이죠? 야끼만두 맛있는 집 있죠? 태산? 너무 맛있어. 그것도 맛있고 거기 중국밥 되게 맛있었고 내 직원들하고 같이 먹고 밤에 이제 올라갔죠. 제가 이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뭘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죠. 그때 이제 제가 전국에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알아본 것은 아슬아슬한 곳만 가자. 이기는 곳은 가지 말자. 가서 왜 위세를 떱니까? 눈 맞추고 사람들하고 하는 게 저한테 뭐가 중요하냐고요. 우리하고 잘 소통이 안 되는 곳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 한 표라도 만들어 드리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처럼 다 이기는 곳에 가서 뭐합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달라는 곳만 갔어요. 그게 전부 TK 쪽이었고요. 충남 쪽이고. 그래서 다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르는 분들이었고, 뭐 그 중에는 시장 분수분들, 뭐 저 때문에 됐다는 분들도 있지만, 뭐 제가 가서 보면은 될 만한 분들이 되실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곳들은. 그래서 이제 대구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안동도 너무 아팠어요, 저는.
그래서 후보님들 전화를 못 받겠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나 제가 마음을 바로 한 이틀 지나고 다 잡았어요. 총선 때 보자. 총선 때 내가 이번에 갔던 곳들 대구 안동이에요. 제일 중요한 데가 두 군데입니다. 총선 때 봅시다.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항아리 밑에를 다 떼어먹고 물을 반 이상을 채웠단 말이죠. 거기서 조금만 더 넣으면 우리는 넘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그게 4년 뒤가 아니고 2년 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번에 우리가 시작을 못한 게 다음번에 이제 국회의원들 잡아야죠. 다. 대구에서 저는 정말 너무 적게 잡았어요. 최소한 5명. 우리 국회의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있는 사람 2명을 빼고 5을 할까 아니면 추가로 5을 할까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근성도 승부성도 있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도 많은 이제 이 브랜드의 전쟁통 속에서 많은 일을 해봤죠.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파고들어야 될지, 그리고 상대방이 시장에서 잃고 있는 것,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서 제가 만드는 브랜드 쪽에 그것을 넣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가. 사실은 표를 찍게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돈을 꺼내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표를 찍어주는 거는 자기한테 그렇게 큰 손해가 되고 해가 되고 이런 게 뭐 이익이 되고 그런 게 없지만은 돈은 쓸 때는 자기 돈을 쓰는 거거든요. 안 사는 물건을 사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여기서부터는 제가 브랜드를 통해서 어떻게 경쟁 제품을 이겼고 브랜드를 성공을 시켰는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너무 많은 일들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했던 일들의 과정 속에서 이제 이기는 방법. 신상품으로 들어가서 뭐 이게 이 상대를 하나씩 죽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제품들도 있고 2등으로 들어가서 1등하는 데도 있고 1등으로 시작해서 그냥 다들 2등 뿌리치고 계속 1등으로 나가고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겼고 앞으로 더 큰 게임에서 어떻게 이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 앞부분 일부를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제가 늘 꿈꾸는 겁니다. 도시란 어때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도시가 발전하는가?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짧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뒷부분에 제가 근대에서 최근에 이 도시의 아주 큰 발전을 이룬 곳 몇 군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의원으로 시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근데 거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그 문화 예술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있는가. 문화 예술이라는 건 가장 쉽게 돈으로 만들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건물을 짓지 않아도 다리를 놓지 않아도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에 대한 행정 감각이거든요. 그 부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브랜드들은 보시면서 여기서 다운으로 업해야죠. 네. 여기서부터 나오는군요. 이게 앞부분을 다 빠졌네. 이거는 참 중요한 건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늘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돼요? 까지. 여러분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제부터. 이것은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 뭐 정보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이제 절대 어떤 당직도 맡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직을 좀 하자고 할 때도 다 거절을 했는데 이때 국가정보지키기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여기 위원장으로 들어오셨죠. 이제 그런 브랜드들을 만들면서 뭐 했던 이제 제가 백드롭들을 이제 계속 했었죠. 앞부분에 제가 했던 브랜드들은 다 빠져 있는데 그냥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할게요. 그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갔는데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저는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이 이름으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나. 왜냐하면 외우는데도 1시간, 1년이 한 달이 걸렸어요 제가. 이걸 한 번에 이름에서 딱 나오는데